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네 번째 통일신라와 발해를 사겠는데 먼저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는 것은 7세기가 되는데 6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세기 중반이 되면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흥왕 때가 되겠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6세기 후반에 되면은 중국이 한나라 이후에 위진남북조시대로 분열이 되는데 그때 수나라가 이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백제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수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결국은 수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6세기 말에서 7세기경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남북연합 세력과 동서 세력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에 돌궐이 있습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왜가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수당이 한편이 되는 그러한 외교 관계가 전개가 됩니다. 바로 남북연합 때 동서연합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무렵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이 또 있습니다. 먼저 수나라는요,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고구려한테 복속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한테 항복해라. 고구려가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는 수나라의 요소지방을 먼저 공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영토를 확장하기를 야심을 품었던 수나라의 문제가 침입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물리쳤었고 그 뒤에 문제의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다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이 30만이라는 별동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잘 알죠? 울신문덕이 살수에서 이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살수대첩이라고 하게 됩니다. 612년에 있게 되는데 삼국사기 기록에 봐보면은 이때 우중문이 30만의 별동들을 이끌고 왔는데 살수에서 크게 패해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2,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를 보면 엄청 큰 승리를 거둔 전투가 이 전투가 되죠. 그리하여 수나라는 이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또 이 무렵에 수나라는 통일하고 난 다음에 수나라는요 남북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엄청 큰 토목공사가 되죠. 그죠?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살수에서 패한 612년 얼마 뒤에 618년에 수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가 되는데 당연도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처음에는 당은 고구려를 침입하지 않죠. 그죠? 6년 전에 수나라가 패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당 태종 때가 되면서 차츰 대립을 하게 되고 세력을 크게 확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자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고구려는 당나라 침입을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영계소문입니다. 이 영계소문이 장성을 쌓으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그 세력을 이끌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을 그냥 바꿔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나라와 신라의 강경한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러자 당나라 태종은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는데 그 정변을 일으키는 구실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계소문들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공격을 해가지고 안시성을 공격하는 중에 결국은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 장군과 백성이 당나라 군대를 크게 격퇴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시성 싸움이라고 하게 되죠. 645년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우리 박지원이 11기를 쓰면서 그 11기 중에 안시성의 싸움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성주가 양만춘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정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자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랬냐 그러면은 바로 성왕이죠. 성왕의 4대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자왕이 자기의 할아버지의 4대조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신라를 자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그 무렵에 40여 성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춘추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러 고구려를 갑니다. 그러나 고구려 연개소문이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김춘추가 그때 거기서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신라는 김춘추는 할 수 없이 바로 당나라를 건너가 가지고 당에 가서 당과 또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당에 건너가서 동맹을 제의하게 되고 당태종이 이것을 결국 수락합니다. 왜 수락했냐 그러면요. 지난번에 고구려에 침입해서 패했기 때문에 신라의 도움을 얻어서 고구려를 다시 한번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태종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나당 동맹, 나당 연합군이 결국은 바로 백제를 먼저 침입하게 됩니다. 침입해가지고 나당 연합군은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의해가지고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백제가 패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산벌에서 개벽의 결사대가 신라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비가 함락이 되고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나당연합군은 다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이 그 무렵에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살수대첩이죠.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에서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긴 하지만은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 무렵에 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시도층 안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합니다. 연개소문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연개소문 동생까지 4명이 그냥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나당연합군의 심효를 받아서 평양이 함락이 되고 결국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자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은 각각 뭘 하냐 하면 바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백제나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주도 세력은 백제는 복신이나 도침, 그 다음에 흑치상기, 그 다음에 부여풍 이렇게 4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그 중에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부여풍은 그때 외예가 있었습니다. 외예가 있던 왕자였던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흑치상기의 다른 곳인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고연무라는 사람이 오골성에서 그 다음에 건모잠 장군이 한성에서 하게 되고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승은 금마저에 또 보덕국을 수립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백제에서는 복신과 도침이 아까 했죠. 부여풍을 위해서 주류성에서 그 다음에 흑치산지가 임존성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연무와 건모잠이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이었던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여기 백제 땅입니다. 옛날에 그죠? 이 금마저에 여기에서 보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고구려 사람이었던 안승이 어때 백제 땅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을까? 그건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바로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뒤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나중에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부흥운동은 지도층의 분열과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은요, 백강전투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복신과 도침이 복신이 도침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신도 결국은 부여풍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분열과 이때 백강전투는 외가 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같이 여기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부흥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 지도층의 내부로 인해서 제대로 성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삼국이 통일이 된 것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당나라가 신라마저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와 당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백제 옛땅에다가 웅진도덕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옛땅에다가 안동도덕부를 두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마저 차지하려고 신라 경주에다가 계림도덕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라가 결국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이들과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로 사비에 옛날 백제 땅 사비에서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축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여러 전투가 있지만 가장 크게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매소성 싸움이 됩니다. 675년에 여기 기록에 봐보면은 말가르 군대를 비롯해 가지고 한 20만 명의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노획환 말 뺏은 말의 숫자만 3만 필이었다고 하는 대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바로 매소성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기벌포 싸움에서 당나라에게 대승을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는데 이 통일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통일 과정에서 당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이따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완성했다고 할 때 그 영토는 바로 대동강 이남 지역밖에 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북 지방의 고구려 대부분의 땅은 상실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 유민과 협력해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완성했다는 얘기죠.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몰아낼 때는 뭐 다른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당의 군대를 몰아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일화된 그런 민족 문화 발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라의 삼국 통일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